최근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과의 결혼입니다. 이유인즉 최근 10년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더니 2024년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는 반박도 존재합니다. 통일교 등에서 추진하는 결혼수가 들어왔단 말도 있고 전체 결혼 비중에서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하단 말도 있죠. 하지만 현재 한국의 혼인율이 2013년에 약 32만 건에서 2023년에 약 19만 건으로 40%란 급격한 하락을 보였으니 이 와중에 조금씩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부부의 이혼율이 40%대인 반면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커플의 이혼율이 10%대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이쯤 되면 통계적으로 한일 부부가 한국 부부보다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결혼은 본래 안정을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연히 안정적인 통계에 맞춰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대세가 될까요? 한순간에 유행이 될지 지속적인 트렌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번 짚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일 커플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인가? 우선 현실부터 파악해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176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인 약 24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애초에 국제 결혼의 비중은 2024년 기준 9.3%대이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베트남이죠. 그 뒤를 중국과 태국이 이어가고 있으니 일본 여성과의 결혼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최근에 한국과 일본 미디어에서 한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는 걸까요? 저는 시장의 포화 상태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결정사는 최근 여러가지 형태로 한일 국제 결혼 프로그램을 다수 준비하고 있고 또한 한국의 경우 여러 결정사 유튜브에서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전체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율이 무려 4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결혼정보회사들의 매출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비결은 유료 매칭 서비스 등의 고가 프리미엄 서비스 덕이었죠. 하지만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프리미엄 제품만이 아니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제품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즉 중저가 상품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품을 개발할 때는 중국, 베트남 같은 기존의 인기 상품보다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아직 적은 상품을 개발하는 게 투자 대비 수익이 높습니다. 2023년 881건에서 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니 기업으로서 이만큼 개발하기 좋은 상품은 없겠지요. 저는 비중이 아직까지 미미함에도 한일 커플이 주목받는 1차적인 이유를 시장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성장 여지가 있기에 생기는 거겠죠. 그럼 왜 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를, 일본 여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미디어의 기사는 이를 K컬처의 성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여성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텐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생활의 일부죠. 문화적 선호도는 고려의 요소 중 하나는 될 수 있어도 고려의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을 단순히 취향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요인은 무엇일까? 저는 아무래도 중요한 건 결혼과 이혼의 1순위 요소,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여성의 이상형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남성의 키는 175 이상, 연봉은 500만원 이상, 그리고 일정 수준의 직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일부 미디어는 이것이 여성에게 관심 없는 소식남이 늘어나는 배경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품 경제 붕괴 등의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2008년 리먼 쇼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그럼에도 과거의 기준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독신으로 늙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이후 2012년에서 2013년경 일본의 미디어에서 나이 많은 남성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년배의 경우 연봉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 수입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있는 40대 초중반의 미혼 남성이 떠오른 것이죠. 이에 따라 당시에는 이들의 스타일링과 데이트를 위한 기사가 잡지에서 다뤄지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나이차가 크다 보니 결국은 서로 맞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 대안 중 하나로 꼽힌 것이 한국 또는 미국 남자와의 결혼입니다. 한국 남자, 일본 여자의 커플링이 떠오른 배경에는 양국 간의 경제적 사정, 그리고 눈높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과연 어떨까요? 일본의 결혼정보회사나 각종 신문기사에 의하면 일본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기다리는 연수입은 주로 400만엔에서 600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즉 400만엔은 일본 여성에겐 마지노선으로 연수입 300만엔에서 400만엔 구간으로만 내려가도 비자발적 미혼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일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 30대 미혼 남성 중에서 연봉이 400만엔을 넘는 사람의 비중은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동양경제 온라인의 컬럼에서는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470만엔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그 비중은 20대는 17.5%, 30대는 20.3%까지 떨어지죠. 게다가 여러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수 500만엔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본 남성이 결혼 대상으로서는 조건 미달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부각되죠. 일본 내각부의 발표와 OECD 자료에 의하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인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가 버립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400만엔, 연봉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최저 40%를 넘어가며 5천만 원을 넘는 비중도 20%에서 25% 정도이니 일본 여성들의 기준을 맞추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게다가 한국의 경우 실제적인 생활비가 일본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일본 여성의 사정을 알겠는데 한국 남성은 왜 일본 여성에 눈을 돌리는가? 여러가지 자료는 1차적인 요인을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여성의 경우 2023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이 바라는 남편의 평균 연간 소득은 6,067만원인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전의 연소득 6천만 원을 넘는 비중은 극히 낮으며 35세에서 39세에서도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25%에 불과할 정도로 그 비중은 극히 낮지요. 애초에 가구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여성들이 희망하는 연봉의 절반을 약간 넘는 3,753만원을 불과하니까요. 이런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본다면 한일 커플의 서로의 눈높이가 맞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주거의 형태가 발목을 잡지요. 연봉 문제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주거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의 구매 비용을 보태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의 수입을 합산하여 직장 근처의 집을 월세로 임대하고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도심 외곽에 있는 집을 대출받아 구매합니다. 일본은 최근까지 금리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장기 대출로 집을 사도 무리가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설문조사를 보면 아직도 많은 여성이 남성이 집을 해오길 원하죠. 2024년 결혼 인식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29세 여성의 34%가 남성이 집을 부담한다고 대답했는데요. 문제는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의 원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일본 여성이 원하는 초기 주거 형태는 40평이 가장 많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59형, 즉 25평 규모가 많지요. 다만 사회 초년생이 25평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보통 39형 이하인지라 평균적인 요건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역세권과 주요 상권에서 벗어난 건 덤이고요. 최근엔 이런 트렌드에 맞춰 신혼희망타운이 60평 정도로 공급되긴 하지만 공급이 적어서 거의 로또급의 운이 필요한 상황이죠. 게다가 일본은 보통 몇 달치 집세를 사례금으로 내면 별도의 보증금은 필요 없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은 수도권의 경우 월세 보증금도 억 달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혼의 장애로 주택 비용을 꼽은 비중은 82.5%, 주택 마련 비용이 결혼 최대 어려움이라 꼽은 비중은 88.9%, 2025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통계 플러스 여러모에 의하면 20대 35.4%와 30대 34.9%가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주택 마련 비용을 꼽고 있지요. 즉 한국의 혼인율, 저출산의 최고 원흉은 부동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남성의 입장에선 일본 여성이 거주 조건을 맞추기가 쉽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인 문턱이 낮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형태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양쪽이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형태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일 커플인 것이죠. 그 외에도 한일 커플이 떠오르는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문화적 유사성과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이해는 같지만 미묘한 부분에서 양쪽의 소망에 보답하는 부분이 있죠. 일본 남성들이 특유의 문화 때문에 감정 표현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 남성들은 아무래도 여성을 잘 챙겨주는 문화가 있고요. 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감사나 긍정적 감정 표현의 방식과 빈도에서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 것에 대해서 매번 명확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본의 문화가 관계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준다는 의견이 있지요. 또한 최근 10년에서 20년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과
가사, 육아 분담 인식이 점점 개선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문화가 생긴 반면 그런 문화가 덜한 일본의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일본 남성들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훈련받은 한국 남자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엔 K컬처의 영향과 더불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한일 커플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환상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서면서 어린 세대는 한국을 일본보다 선진국으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비행기 타고 2시간 이내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단절을 크게 느끼지 않는 점도 있죠. 즉 생활이라는 면에선 점점 장벽이 줄어들기에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소통이라는 면에서 한일 커플은 좋은 조합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인과의 결혼은 신중한 접근과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죠. 우선 주택 문제가 큰데요. 아무래도 일본 여성이 신혼 때는 40평 정도에 만족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게 되면 59형, 25평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일본 여성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고작이라 즉 한국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아무래도 한국 남자가 외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외벌이로 40평에서 59형으로 넘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생활하면서 이런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비자, 체류 자격, 양국 간의 법적 절차 등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므로 남자든 여자든 국적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환상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일본 여성이 남성을 존중하고 위하고 배려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한일 커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초반 이야기고 오래 살면 한국, 일본 상관없이 다 호랑이가 된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취미생활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일본 여성도 별반 다르지 않은지라 일본에서도 남편의 수지품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종종 나오기도 하죠. 즉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국적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측면의 장벽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토피 응시자가 연 4만 명이란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여성 비중이 높고 3, 4급 합격자가 상당수라고 하니 일상적인 언어 소통을 위한 장벽은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일본 여성의 경우 명절 때 시댁에 간다던가 평상시에 시댁에 안부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역사 문제가 되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지죠. 최근에 일본 사람들도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긴 하지만 가끔가다 서로의 연인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이 받아온 교육과 다른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때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역사관의 차이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문제입니다. 보통 아이의 언어, 어휘력은 엄마와 교류하면서 성장하는데 만약 한국에 사는데 엄마의 한국어가 서툴다면 부모의 지적 능력과 학벌에 상관없이 아이의 어휘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학원 및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정리해보죠. 과거 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 여성이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역전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한국 남자, 일본 여자의 커플이 대두되었고 현재는 경제적 요인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다만 현상은 현상일 뿐 우리 개개인이 살고 있는 현실은 아니죠. 경제적인 부분의 경우 한국 여성이 현실을 정확히 보는 반면 일본 여성 쪽이 허상에 가득 찬 경우도 있었고 또한 한국 여성이 남성의 호의를 고마워하는 한편 일본 여성이 남성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즉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사람됨 그 자체이니 상대방이 착하고 현명한지를 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한일 커플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양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겪는 경제적 눈높이 불일치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국경 너머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왕 시선을 돌릴 바에는 단순히 환상의 얽매기보다 국적 이전에 한 사람의 든든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상대와 함께 현실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눈이 없다면 국제 결혼도 쓸모없다는 거죠. 세상의 여러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 채널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바랍니다.